네, 그럼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 메인 페이지에도 적혀 있는데요. 신청해 주셨던 그 참석자 이름으로, 지금 참여해 주신 들어온 그 이름 변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이름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MA 라이브니까 사실 이거 신청하실 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완전히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카테고리를 나누고 공통 질문들을 추출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뽑았는데 대부분 아마 거의 그 질문하신 내용들이 공통 분모들이 꽤 많아서 나름대로는 빈틈없이 질문을 저희가 선별했고, 그 와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네, 질문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AML 라이브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전통으로만 따지면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1년도 때 혹시 여기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트폴리오랑 저희가 같이 AML 라이브를 하면서 그때는 노트폴리오랑 좀 그 라이브 자체를 강의랑 같이 엮어가지고 진행했다 보니까 그때 거의 한 4,50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사용자 경험 분야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의문점 또 뭐라고 될까요? 현업에서의 고민들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미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으시다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매년 거의 2회 정도, 2, 3회 정도 AMA 라이브를 진행했었고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한 4, 50명부터 많게는 한 1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100명, 150명 사이를.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인원이 매 AMA 라이브마다 참여해 주셨고 참여하실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공통 질문도 있고 아닌 질문도 있었습니다. 참신한 질문들도 많았고 또 이제 그 2021년도 이후부터 매년 이제 계속 해서 해가 다르도록 뭔가 기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새로운 질문들도 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공감이 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 상에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보시고 캡처해서 오늘 뭐 그 AMA 라이브 관련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태그를 걸어주시면 저희 태그 걸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작년에 HCI 칼리지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저희한테 1회죠. 1회 칼리지콘이라는 그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80여 명 정도 이상의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뭐 세션도 하고 그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초대해서 저희가 그 HCI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이제 코스트 형태로 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걸 기념으로 해서 만든 코스터가 있습니다. 티 코스터가 있는데 요거를 세트로 저희가 아직은 뭐 판매하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한창 거치고 있는 버전이고 이게 아마 첫 번째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스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혹시 뭔가 공유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스토리에 올리실 때 태그 꼭 걸어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뭐 여기 밑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멤버십 수강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 끝에 뭔가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하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관련된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함으로써 한 1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마 그 AML 라이브를 이전에부터 그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셨을 겁니다. 그 AMA 라이브 하는 거를. 저희가 2021년도 때 노트 플로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해서 22년도, 3년도, 작년에도 2번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또 이게 HCI 칼리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만 그 홍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얻으면 되니까 사실 이게 홍보를 꼭 해서 꼭 들으셔라라는 목적이 아니라서 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이 현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먼저 지금 이 분야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AMA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또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매년 좀 달라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소할 데가 없다라는 게 사실 참 안타까운 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100%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무엇이든 물어봐라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멤버십 홍보해달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칼리지 소개 뒤에서 잠깐 하겠습니다만, 칼리지 요번에 이제 5기 멤버십을 모집하고 있고요. 요번 5기가 학년도로 따지면 저희가 학년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3, 24학년도 2학기이고 2학기는 방법론 수업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번에 5기 멤버십의 전체 주제는 프로덕트 디자인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을 충분히 학습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를 실제 이제 현업에 워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번에 그 AML 라이브는 저희가 좀 늦게 올렸어요. 이거를 늦게 올려가지고 한 40명, 사실은 이게 40명도 아까 직전 기준인데 그 한 1시간 전 기준인데 지금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더 신청하셔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 도큐멘트에 담겨 있는 거는 신청을 해주셨고, 직장 소속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오늘 그래서 질문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경험 혁신 컴퍼니 빌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자문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문이라는 형태가 보통 이제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일들을 직접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컴퍼니 빌더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없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나마 조금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저희 같이 사용자 경험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컴퍼니 빌딩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컴퍼니 빌딩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성은 어쨌든 사용자 경험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 어젠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새로운 신기술에서도 결국은 사용자가 없으면 신기술은 다 도태되기 때문에 그 신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인류의 삶에 녹일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현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함께 밟아 나가겠다라는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이제 4년 차가 된 회사이고, 컴퍼니 빌더로서 4년 차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 회사를 했고, 올해 아마 3개 정도 회사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사용자 경험 관련된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컴퍼니 빌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이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들은 자본도 있고, 저희 이제 널리지나 재능을 투자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벤처 파트너 분들이 계셔서 저희 창업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후배 창업자들을 양성하는데 같이 이제 힘을 보태주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AMA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이제 커페르니 인스티튜트, 그 HCI 칼리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인스티튜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커페르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컴퍼니 빌딩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 쪽 관련된 포지션도 사실 많잖아요. 현장에서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UX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많이 보이죠.
실제로는 사용자 경험을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조직들이 얼마나 있느냐. 즉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보시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혹은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UX, UI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포지션들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용자 경험에 대한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 경험을 다룬다는 게 대부분 다 디자인 백그라운드에서 디자인 퍼스펙티브로만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안타깝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포지션의 문제도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컴퍼니 빌딩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사용자 경험 관련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타트업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받거나 저희로부터 컴퍼니 빌딩을 받고자 하는데 저희한테 그만큼 또 요청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추천을 많이 이제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구를 받으면 주변에 이렇게 뭐 다양한 인맥들이 있어도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콕 집어서 이 사람이 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 뭐 20년 차, 10년 차, 뭐 기획자, 사용자 경험 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맨 땅에 헤딩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사용자 경험 분야가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성장해왔던 그 포지션의 어떤 깊이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할 만한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인재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컴퍼니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어쩌면 되게 학교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네, 이건 넘어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그 혹시 여러분들이 그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록스 우리가 제록스 하면 흔히 프린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만든 파르크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그 파르크라는 연구소가 뭘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뭐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이제 그런 뭐 그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 메커니즘이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발명하고 고안한 곳이 파르크라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용자 경험 인재 양성을 컴퍼니티 인스티튜트에서 해서 파르크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기술에 적합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를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퍼니티 인스티튜트의 지향점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파르크라는 연구소를 굉장히 롤 모델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딱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저희 웹사이트에도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뭐 많이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F 라이브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내용들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요. 네, 저희 소개가 좀 긴데, 네, 뭐 이것도 웹사이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웹사이트에 없는 내용들 오른쪽에 잠깐 그 브리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저희가 HCI 칼리지가 요번에 5기인데요. 4기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추산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HCI 칼리지 멤버십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176명이고요. 공식적으로 뭐 환불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다 빼고 176명이고 그 중에서 한 과목 이상 온전하게 잘 이수하신 분들이 13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할인 제도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제도 형태로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27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멤버십 구성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나 산출물 같은 것들은 이런 이제 성과 산출물들이 있고 뭐 창업한 팀도 있고 페이퍼 나온 팀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뭐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 콘텐츠를 VOD로 제공하고 뭐 많이 들으세요 하고 싸게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멤버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키핑 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몇 주 동안의 과정들 이외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교류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그 발표하면 이런 것들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카드지콘 장면이고요. 한 80여 명 정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AML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24가지 유형으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고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세 가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존 전략, 미래 전망, 올해 목표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주제로만 따지면 AI 시대의 UX 디자이너로 살아남기라는 주제이고 질문들이 보면 저 사실 이번에 질문들 조금 놀라운 질문들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놀라움이냐면 이제 진짜 약간 직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이제 AI가 작년에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이슈 라이징 되면서 뭐 이런 고민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이 디자인 직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질문도 하셨고 또 UX 디자인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들은 제가 작년 내내 특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쪽 완전히 많이 이슈 됐었고 또 뉴스 기사들 중에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직군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가지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일부는 사실 아닌 것도 맞습니다. 아닌 것도 맞고 또 디자인도 사실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사실은 이제는 뭐 정말 고급 디자이너 아니면 고급이라고 하면 스킬이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UX 디자이너가 필요가 없어지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바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로 보면요. 사용자 경험 UX 디자이너, UX 디자인 혹은 UX 뭐 아키텍트 이렇게 불리는 직군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이 다채롭냐면 디자이너로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이너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소위 말해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로 있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사실은 글로벌에서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들 중에 물리학이나 뭐 다른 재반학문 분야에 있는 출신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림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사용자 경험 설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보는 기획자들이 하는 기획 직군에서 하는 설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체적인 경험을 하는 여정 같은 것들을 그려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KPI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만 설계하시는 UX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저 포지션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역적으로 쓰여서 이런 위협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가 투자를 지금 검토해서 컴퍼니 빌딩 하려는 제네에 관련된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이 뭘 하냐면 제네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그래피컬한 것들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되게 흔한 요즘 앱 서비스들의 한 종류죠.
근데 이제 그런 앱 서비스를 만들 때도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요. 기술적 고민이 아니라 A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A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산업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얘를 제공하면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경험을 효율적으로 느낄 거냐 혹은 이 경험을 유용하게 느낄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기술적인 차원으로만 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기술의 특징이나 형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것들을 잘 고안할 수 있는 UX 디자이너가 여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 다음에 앱 서비스에 관련된 전체 구조 혹은 만약에 앱이 아니라 뭐 GPT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한다면 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녹여야 되느냐 이런 차원들을 다 같이 고민해요. 다 같이 고민해서 사실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만약에 내가 모바일 앱 디자이너로서 모바일 앱 디자인만 했다 말 그대로 그림만 그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의 업무를 주면 그러면 이제 방황하는 거야. 한 20년 차 디자이너도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해당 팀도 그 저희가 이제 컴퍼니 빌딩 검토한 팀도 내부에 네이버에서 UX 디자이너로 20년 정도 일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조차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디자인 퍼스펙티브에서 하던 업무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림을 그려내는 형태, 화면 그리고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에 관련된 고민들을 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인비저블한 환경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자 경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니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UX 디자이너의 직군이 가질 수 있는 포션, 그 전체적인 그 업무의 범위나 방향이 확장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형태가 다양화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해오던 분들은 이제 그래피컬한 영역은 원래도 많이 벗어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래피컬한 요소들을 많이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전체적인 여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전달할 거냐. 그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고민해 보시면은 사실 이 직구는 훨씬 더 가치가 있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도구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미드저니를 꼭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툴은 변합니다. 툴은 계속 변해요. 하지만 그 직군이 해야 될 일들은 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UX 디자이너는 원래부터가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프로덕트에 대한 전체 경험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UX 디자이너가 너무 디자인 백그라운드로 그 관점으로만 해석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도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뉴스 기사 보니까 지금 경기 안 좋아지고 하니까 UX 디자이너부터 먼저 레이오프 하더라. 먼저 잘라내더라. 그래서 혹시 그만큼 UX 디자이너 직군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렇게 레이오프한 UX 디자이너는 진짜 UI 디자이너들이 주로 레이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UX 디자이너인데 꼭 그래피컬한 인터페이스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거나 혹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레이오프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네,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UX 디자이너들이 훨씬 더 인비저블한 영역, 그 다음에 비저블 하더라도 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설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제 그런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면 AI 시대에도 UX 디자이너는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의 얘기 사례처럼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UX 리서처 직무에 대한 전망, 특히 이제 아까 레이오프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뉴스 기사 많이 나왔던 것,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많이 이제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UI 디자이너 직군에서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난 것만큼이나 UX 리서처 직군이 레이오프가 많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 UX 리서처 직군에 대한 명과 암에 대해서 그 기사도 올라오고 뭐 그 칼럼도 한번 올라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레이오프된 내용들이나 면면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 레이오프 대상 중에 제 후배도 하나 있었거든요. 입장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UX 리서처 직무라던가 혹은 UX 분야가 레드오션인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기에 요구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리서처의 결이 좀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모바일 시대 한 10년, 15년 정도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에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했거든요. 그 스마트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메인 비즈니스가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I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면 챗GPT, 작년에 나왔던 챗GPT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더 이전에 보면은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분야들, 산업 분야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바일이거나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메타버스가 있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최선이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만 해도 굴러다니는 가장 큰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는 자동차 시장을 아무도 자동차로만 보지 않고요. 비클로 보지 않아요. 뭐 비클로 보지 않고 거대한 IT 기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요번에 CES나 이런 데서 나온 것도 SDV,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디바이스, 혹은 인터랙션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그냥 흔히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그 모바일 앱 기반의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바일 쪽에서 워낙에 많은 직군이 채용이 됐지만, 사용자 경험 분야도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앱 쪽으로 많이 이제 채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업들이. 그리고 반면에 똑같은 사용자 경험이긴 한데, 새로운 신기술, 뭐 AI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뭐 GPT 관련된 이런 쪽 관련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련된 쪽,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군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트랜스퍼,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X 리서처 직무에 대한 전망도, 리서처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는 툴킷이나 툴을 잘 활용해서 트래킹을 하고, 트래킹된 데이터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런 쪽에 이제 UX 리서처가 포커스했다면, 지금 필요로 하는 UX 리서처 직무의 어떤 흐름을 보면 대부분 신기술, 신사업, 여기에서의 어떤 사용자들의 경험, 니즈, 필요성,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UX 리서처 직무에서의 그 요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영역을 원래 좀 잘하던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 소비자 조사 뭐 이런 것들 했던 분들이 사실 지금 다시 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나 AI 쪽은 어, 뭐 아직까지는 온전한 프로덕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리서치할 만한 대상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용자 경험을 리서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쪽 분야, 이런 신기술 분야는 사용자가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야를 조금 더 포캐스트, 예측할 수 있는 쪽에 있던 분들이 UX 리서처 직무로 또 많이 전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나 미래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 조사하던 분들이 UX 리서처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지금 역으로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무 전망은, 미래에 어떤 영향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 기존의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를 편하게 그냥 수집해서 그걸 가공해서 분석해서 뭐 A/B 테스트하고 이런 쪽의 흐름이 이제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깨져가고 있고, 오히려 다시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사용자들 목소리 듣고 사용자들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쪽으로 UX 리서처 직무가 많이 트이고 있다.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 니즈가 많이 있고 거기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X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레드오션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신기술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걸 소화할 만한 사람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오히려 이 직무 쪽으로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저희 칼리지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이 뭔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뭐 6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 역량을 얼마나 길러야 되냐라고 할 때 만약에 기존의 UI 디자이너 직군에 가까운 UX 디자이너라면 사실 디자인 역량이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상호작 경험 디자이너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직군의 인식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아마 이제 신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계속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비유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능 프로가 어, 갑자기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되면서 진짜 뭐 무한도전 여러분들 보신 세대 있으신가요? 무한도전부터 시작해서 리얼 버라이어티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뭐 우리 결혼했어부터 시작해서 쭈르르르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리얼 버라이어티까지 굉장히 다양한 리얼 버라이어티가 생겼잖아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리얼한 거니까 사람들이 리얼 버라이어티가 처음 컨셉이 나올 때 작가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방송에는 방송 작가가 존재하고 리얼 버라이어티에도 방송 작가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스토리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대본을 써서 만약에 연기자들이 대본을 읽지 않는다면 이 작가들은 뭘 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도 UX 디자인을 원래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게 주된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직군의 범주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AI나 이런 쪽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 UI 디자인하고 모바일 앱 만들고 이런 거 디자인 하시던 분들을 채용을 해봤더니 본인들이 진짜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맡기니까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왜 그럴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디자인 역량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가가 필요 없을 것 같았던 리얼 버라이어티 시대에도 작가가 있었던 것처럼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관련된 특히 뭐 앱 디자인이나 이런 쪽이 중요했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앱이 없어지는 차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앱이 없어지는 차원으로 가면서 점점 더 이상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되면 UX 디자이너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UX 디자이너에 대한 요구 조건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른다는 게 사실 크게 뭔가 막 묘책이 있는 건 아닌데요. 묘한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피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스킬로 활용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뭐 보통 보면 UX 그 뭐 스킬 이런 거 보면 피그마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피그마 다 내려놓으시고 포토샵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기존의 프로덕트, 기존의 회사, 기존의 제품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놨거나 혹은 소개하고 있는 뭐 기존의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그 미디엄의 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글들을 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한번 매일매일 스크리닝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제가 이게 주변에 보면은 워낙 요즘 정보가 많고 하니까 나 나름대로 그런 거 많이 읽고 있는데 그게 뭐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글로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자기 거가 되도록 체화되도록 곱씹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네가 어떻게 문제 해결했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이건 어떻게 극복했지? 한 번 더 들어가서 찾아보고 혹시 해결한 방식 같은 것들이 힌트 같은 것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탐독해보고 이런 습관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호적 경험 눈에 보이지 않고 상호적 경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도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들 투자하고 컴퍼니 빌딩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뭐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사실 저희가 쌓으면서 또 저희 내부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케이스로 소개해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상호적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쓰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냥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한 글들을 아주 꼼꼼하게 제가 꼼꼼하게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읽지 말고 꼼꼼하게 원리나 원칙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셔라.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하시면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 역량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준비를 꼭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카테고리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주제가 이럴 때 어떻게? 라는 주제인데 그 현업에서 사실 현업 업무들을 보시다 보면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실 저희 회사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민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대표님은 자기 프로덕트 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또 프로덕트 팀은 저희한테 자기 그 리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대표님이 치겠죠, 주로. 대표님들이나 뭐 CSO, CPO 하시는 분들이 하고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한테 의견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뭐 창업자들이 저희한테 가끔 이제 슬랙 채널로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업 관련된 고민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키포인트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질문들도 한번 소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사실 제가 작년에 그 NHN에서 NHN 전사를 대상으로 한 200여 명, 200, 한 230여 명 정도 됐죠. 온라인까지 합치면. 23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로 1시간 반 강의했거든요. 협업할 때 R&R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류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 데이터가 많지 않은 이라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걸 기반으로 설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UX 기획자인데 UI 디자이너를 좀 완전 놓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제가 NHN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거기 강의 1시간 반 했는데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의견이 많이 부딪히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데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1원칙, 사실 제로 원칙. 제로 원칙은 뭐냐면 무조건 사용자들한테 물어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용자들이 해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한테 물어본다고 다 해답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나 방법론, 뭐 요번 5기 때도 방법론 수업 한다고 했던 것도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의견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면 누가 수용하겠어요? 아무도 수용 안 할 거예요. 그걸 근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근거다워야 근거로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좋은 근거인지 나쁜 근거인지 좋은 데이터인지 나쁜 데이터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를 무작정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한다? 무조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용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사용자 조사 해보세요. 사용자 리서치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걸 어떻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근거나 결과값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가 될 만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그 논리로 개발자와 의견을 합치보는 그 과정을 내부에서 최대한 빨리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린 스타트업 그 한때 유행했던 린 스타트업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빠르게 하면 그냥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지 정확하게 한다는 걸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런 데이터, 그 꼭 이렇게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만한 그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 주니어 디자이너지만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거나 자기가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서 의견을 피력할 때 만약에 개발자와 연차가 비슷하고 개발자와 크게 그렇게 뭐랄까 의견에 있어서 서로가 근거가 없다면 차라리 그 의견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일주일이 아닐 거 한 3-4일이라도 데이터 수집해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밟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 납득을 시키려면 근거를 제대로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의견을 나눠라. 그리고 근거를 수집할 때 내 의견에 동조가 되는 데이터만 수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의견이나 개발자의 의견이 오히려 더 돋보일 만한 그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 수집 과정들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의견과 반하는 뭔가 근거가 나온다면 그럼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설득시키는 가장 유일한 방식은 근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요 관련된 비슷한 이런 예로 이제 NHN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요 내용도 했었었는데 보통 UX 기획자 혹은 UX 기획자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기획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획 직무로 취업하신 분들 중에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에 계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기획자로 가시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 다 이런 이유일 거예요. 디자이너로 내가 계속 스킬을 발휘해서 뭔가 UI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프로덕트를 설계하고 뭐 앞으로 PM이나 PO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자기 현업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래 했던 그 디자인 영역을 놓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회사 바이 회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IT 회사들 특히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역 구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확실한 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획자가 디자인 직군에 있는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을 침범하지는 않아요. 단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을 교류하는 거는 하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의견의 무게중심 축은 그 디자인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아마 이제 UI 디자인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마 이제 혹시나 자기가 앞으로 이제 기획자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디자인이라는 걸 자기의 하나의 스킬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일 텐데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로 가면 갈수록 디자이너 영역을 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보면 아예 그냥 차이가 그냥 아예 달라요. 역할이 아예 다르고 협업할 때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의견을 디자인 포지션에 있는 디자인 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기 백그라운드가 디자인 쪽이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이질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재밌게도 디자인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분들이 기획 직무에 있는 업무들을 또 건드리는 경우도 사실 덜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자가 기획해서 넘겼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기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임의로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다시 드래프트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류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기업으로 갈수록 영역을 넘기는 어렵다. 반대로 스타트업으로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팁이 있다기보다는 영역 첨범은 사실 잘 안 되고요. 해보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영역 첨범은 잘 안 되고, 다만 영역을 넘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UI 디자인 영역에서는 해볼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생각?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게 공식적인 그거 채널이더라도 그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와이프가 이제 기획자거든요. 카카오톡 기획자인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관련된 프로덕트의 전체 기획은 저희 와이프가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기획을 하면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디자이너분들의 의견이 기획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요. 또 개발자분들도 심지어 기획에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기획 직군에 있는 분들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랑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따지자면 이게 뭐 나쁜 의미의 선을 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의견 교류는 다 합니다. 또 반대로 UI 디자인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견입니다만 개발자가 디자이너 직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뭐 기획자분들 중에 여기 이제 질문하셨던 분처럼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기획자 분이 이제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를 주시거나 저희 와이프도 디자이너 출신이 아닙니다만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업에서 아까 제가 사실 유저 리서치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걸 한 이유는 이제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질문 참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도 얘기 나왔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5명씩 진행해 왔다.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질문을 일단 그냥 심플하게 객관식으로 답을 드리면, 어,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가 답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이라서 5명씩 진행해 왔다라고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방법론적으로는 5명으로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서 사실 그 방식은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저 테스트를 보통 진행한다는 게 아마 처음 초반 프로덕트일 때는 유저 테스트의 형태가 대부분은 아마 아주 간단한 UT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별 테스트는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기능 개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있는 프로덕트에서 기능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있는 프로덕트니까 뭐 유저가 많든 적든 뭐 아무리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뭐 단순 UT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UT가 아니라 예를 들면 더 큰 레벨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설계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 경험이 딜리버리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어떤 UX 리서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실 5명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아까 이제 뭐 5명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인터뷰라던가 서베이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고 요번에도 뭐 오기 때도 그걸 다룰 건데 인터뷰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사실 개개인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5명의 의견이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5명의 모집단이라는 걸 만약에 다른 데서 또 모집단을 5명 고르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반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크로 레벨로 쪼개서 인터뷰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는 약간 하나의 팁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인터뷰라는 거는 전체 여정을 먼저 인터뷰합니다. 인터뷰할 때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깔때기론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프로덕트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프로덕트의 전체 경험과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인터뷰를 다 담아내는 형태로 인터뷰를 보통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터뷰라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인터뷰는 굉장히 작은 레벨에 있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인터뷰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인터뷰 기법은 사실 제가 뭐 VOD 서비스들 이런 것도 보니까 한 번도 그건 소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인터뷰는 사실 현업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인터뷰 기법이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한다면 5명이더라도 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그런 컨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정도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B2B 전문으로 하는 회사, 특히 이제 저희 회사, 저희 컴퍼니 빌더 같은 경우에도 컴퍼니 빌딩 하는 스타트업들 중에 사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 B2B가 많아서, 이제 이 B2B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그 VOC,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사의 요건사항이나 VOC를 바탕으로 화면 설계된다고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사가 우리 이거 이런 거 불편한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B2B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요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스 모델로 아주 일반적인 사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얘를 SI 형태로 집어넣어서 이제 부분 커스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B2B로 건바이 건으로 또 요청 들어오면 그때 또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용자 경험 관련된 그 실무자들의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런 SI성 프로덕트를 만들 때 내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걸 다 할 거냐 이건데, 보통 비즈니스를 B2B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은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건사항이나 VOC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화면에 설계되거나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 원칙이 있으면 사실 좀 도움이 돼요. 회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혹은 사용자들한테 어떤 형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향점입니다. 그게 명확하다면, 그 지향점이 명확하면, 예를 들면 어떤 VOC나 이런 게 오면 그 지향점에 그게 부합하면 해주고요. 만약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를 그 해당 클라이언트한테 소개하는 형태로, 소개하고 설득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또 해외랑 우리나라의 좀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도 당연히 SI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SI 회사들이 딱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네들 지조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컨설팅 펌에서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하나 이제 B2B로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IBM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 IBM 친구들 한 5명 정도 데려왔고, 그 5명 중에 한 3명이 막 UX 인지과학자 출신들이고 막 상호작 경험 설계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걔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파견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프로덕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한 몇 개월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얘네를 못하고 떠나보냈는데, 그러니까 컨설팅 펌에서 자른 거죠. IBM 애들 못하겠다 해가지고 잘랐는데, 얘네가 뭐였냐면은 IBM은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글로벌 회사고 얘네는 글로벌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던 회사니까 자기네들 이제 제품 껍데기가 있고 그 프로덕트를 이제 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SI성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커스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사용자 경험 관련 때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IBM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 전체 1년 동안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한 5, 6개월을 뭘 했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A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네가 6개월 동안 조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미치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하지?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걔네 자르고 우리나라에 편리한 말 잘 듣는 SI를 쓰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그 SI를 하든 B2B를 전문으로 하든 이런 회사가 만약에 우리 프로덕트는 글로벌로 계속해서 지향해서 나가는 회사이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거 받아준 적이 없고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기준값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퀄리티를 올리려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B2B니까 만약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견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면 사실 최선의 UX 적용이 뭘까라고 한다면 요건 사항이나 VOC를 맞추긴 하되 그 요건 사항이나 VOC를 맞춤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되게 복잡하거나 쓰기 어렵거나 불편할 만한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UX 적용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UX예요. 그거 이상으로 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지 궁금하실 텐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IBM이라든가 뭐 글로벌 펌들, 또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좀 큰 기업들 중에서 SI나 B2B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지만 본인들 프로덕트를 사스 모델로 굉장히 잘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딱 기준값을 세우고 있는 회사들은 요구 조건이 들어와도, 요구 사항이 들어와도 잘 안 받아주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상황 다른데 고민 같은 주제인데, 요게 이제 약간 이제 그 자기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질문이 다른 거예요. 예, 한번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UX 리서처 직군에 대한 고민, 뭐 PO나 PM 직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직무 전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중에서 저희 칼리지에서도 왕왕 계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8년 차, 10년 차 되시는 분인데 상호자 경험 쪽으로 원래 안 다루고 계시다가 상호자 경험 쪽으로 새로 다루려고 해서 직무 전환하려고 저희 칼리지 멤버십 조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원래 하던 직무가 있는데 이걸 전환하는 게 쉬울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고, 또 여기 13번에 보면 질문하시던 것처럼 이제 커리어를 다시 직무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다른 직무 전환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전환하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UX 리서처가 하는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프로덕트에 관련된 사용자 경험 설계를 다루는, 그래서 그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리서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UX 리서처가 그 경험을 설계하는 직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서처 하니까 또 이제 리서치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 포지션이 그런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액션이고 그 액션을 바탕으로 실제 고를 달성하는 거,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경험 설계하기 위해서 리서처가 존재해요. 그래서 UX 디자이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만큼의 가장 큰 차이점은 UX 디자이너는 디자인 직군이다, 그림을 그리는 직군이다. 반면에 UX 리서처는 사용자들한테 뭔가를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직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로 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UX 디자이너인데 UX 디자이너 포지션이 UX 리서치가 전제되어 있는 UX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글로벌은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프리퍼런스, 잡 디스크립션에 적혀 있는 그 잡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호하는 결이 사용자들한테 근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UX 디자이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직무만을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O나 PM 직무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개발 디자인 이외에 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기획자도 있다가 기획자가 이제 PM, 뭐 프로덕트 오너 이런 식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PO, PM 직군 혹은 직무는요, 주니어가 고민할 수 있는 직무는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개발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기획도 알아야 되고요,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요, 또 회사의 비즈니스나 회사의 운영,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 많은 부분은 오퍼레이션이 있거든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POPM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빠른 게요, POPM 직무가 나오자마자 POPM 포지션이 막 쏟아지듯 나오고, 거기에 막 주니어 막 1, 2년 차 PM이에요, 1, 2년 차 PO예요, 막 이렇게 소개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POPM이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 1, 2년 차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프로젝트를 전체 버드 아이 뷰로 볼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누적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뭐든 그 각 직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비로소 PM이나 PO를 할 수 있는 거지. PM, PO 3년 차, 2년 차, 1년 차 다 PM, PO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포지션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직무는 사실 전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개별 직군에서 사용자 경험이든 뭐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뭐든 개별 직군에서 점차 자기가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PM이나 PO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른 직무로 이제 타 직무에서 변환하는 거, 전환하는 거 관련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타 직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직군,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군이 뭐 정말 아예 관련 없는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IT 쪽에서 있었던 분이시라면, 그래서 관련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사실 UX 직무로 넘어오시면 사용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오시기 때문에 훨씬 UX 분야에서 잘 적응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본 바는 다 그랬어요. 오히려 뭐 처음부터 UX 다뤘던 사람들보다 다른 직무나 다른 쪽에서 사용자나 혹은 고객들을 들여다봤던 분들이 UX 직무에 와서 이제 그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 전환에 대해서는 타 직무에서 UX 직무 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13번에서 얘기했던 웹 디자인 직무 전환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웹 디자인 직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은 결국은 웹에서 쓰이는 웹페이지에서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용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정보를 봐야 되고,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할 거고, 어떤 버튼을 사람들이 주안점을 보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눌러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 직무를 해줬던 분이 UX 관련된 직무로 커리어를 쌓거나 이쪽으로 직무 전환하는 건 사실 전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관련된 직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주니어인 경우에 아까 이제 역량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뭐 입문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사실 안 들어가 보고 있긴 한데요. 뭐 디스콰이엇부터 시작해서요. 뭐 그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몇몇 이렇게 막 아티클도 좀 퍼나르기도 하고, 뭐 뉴스레터도 보내주고, 뭐 링크드인 같은 데다가 또 막 글도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 저도 알고 지내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몇몇 분들 이제 특히 업계에서 그래도 좀 업력을 쌓으신 분들 말고 이제 막 이렇게 글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 거기에 막 다들 호응해가지고 막 몇백 명이 막 댓글 달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것들 중에서는, 그렇게 공유되는 것들 중에서는 사용자 경험 실무 역량이나 혹은 사용자 경험 관련된 펀더멘털한 지식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 뭐냐면, UX 관련된 입문을 하실 때 대부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쉬운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툴kit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뭐 템플릿이 좀 있을 거야. 뭐 누가 포트폴리오 공유해 준다는데 나도 포트폴리오 저거 궁금하다. 뭐 포트폴리오 디자인하는 법 이런 것도 궁금하다. 또 실무 역량 쌓는데 무슨 이 강의가 유명하대. VOD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주니어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왜 허비한다고 표현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냥 오염돼 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무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타일에 오염돼 버려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작곡이나 작사 작곡할 때 남의 거 이렇게 듣고 막 그렇게 보다가 자기 거 딱 하면 자기도 모르게 베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역량 이것도 똑같아요. 사용자 경험 쪽도 특히 뭐 디자인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뭔가 UX, UI 디자이너 이렇게 이제 직군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UI 디자인에 관련된 스킬셋도 좀 요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 그거 어떻게 기르지 하다 보니까 남들 거 따라하고 모사하고, 이게 모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그걸 하다 보면
그냥 그 스타일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 역량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컷 뭐 컬리 리디자인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컬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스타트업의 다른 회사에서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때부터 자기 완전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템플릿이나 뭐 남이 해놓은 디자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목매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시면은 역량이 안 쌓입니다. 안 쌓이고요. 사실은 퇴화요. 본인들 갖고 있던 그런 반뜨김도 퇴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가 이거 되게 선생님 같은 얘기인데 지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티리얼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글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는 형태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가지고 일주일씩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사실은 입문자들 실무 역량 찾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오셔가지고 아주 극초기의 초반의 주니어는 정말 뭐 스킬셋을 발휘해서 뭐 디자인이나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회사에 따라서는. 그러나 조금만 연차가 쌓이면 생각하는 디자이너나 생각하는 디자이너이냐 아니냐가 되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업무 협업에서. 생각이 없는 디자이너와 생각이 있는 디자이너는 거기서 차이가 나버려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들이 해놓은 그런 것들 그냥 템플릿 갖다 쓰고 이런 것들에 능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머티리얼들, 깊이감 있고 잘 쓰여진 UX 관련된 글들을 읽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곱씹는 과정들을 충분히 하는 거. 그게 사실은 UX 입문자들한테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비전공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공자가 없습니다. UX 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쪽이 UX 전공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되게 그 뭐랄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디자인을 하니까 UX 디자이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고 비전공자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어떤 학문도 사실은 사회적 경험 쪽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UX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가 있는지라고 하는데 비전공자들 제 주변에 비전공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요. 대학원 진학이 필수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석박사 다 했습니다만 HCI 쪽으로 전공했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호적 경험 쪽 분야로 그냥 현업에 진출한다 그러면 필수 아니에요. 대학원 전혀 필수 아니고 대학원 가서 오히려 시간만 날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깊이 있는 어떤 해석과 이해를 높이는 거. 상호적 경험을 다루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프로블럼 솔버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초심자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대학원 가면 오히려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사실 대학원이라는 거는 UX에 대한 전공 지식을 익히려고 간다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원 진학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번에 저기 보면 프로덕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스터디나 학부 연구생 지원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또 질문해 주신 학생분들이신 것 같아요. 있는데요. 당연히 좋고요. 당연히 그런 걸 지원하고 활동하는 거는 좋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익스턴십을 이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명 뽑았는데 한 10명 넘게 지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프로젝트 하신 것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엑기스가 될 만한 것들 한두 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의 사용자 경험 관련된 어떤 정통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밟아서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들. 그게 더 중요하지. 막 UI 디자인 뭐
입선 뭐 이런 상도 있고 뭐 하던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을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확실한 것들 한두 개. 특히 이왕이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생 시절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요번에 학생분들이 또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 분야가 뭐 선배도 없고 뭐 학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로 가긴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학생 신분으로 UX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은데요. 저는 조금 이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 안 가는 안 가는 사이트가 어디냐면 구글 스칼라거든요. 구글 스칼라라고 혹시 아세요? scala.google.com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논문 탐색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아, 논문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관련된 분야의 페이퍼 논문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매년 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의 사용자 경험 리서처나 UX 관련된 UX 디자이너들이 페이퍼 내고 학회에 참석해서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역량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설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신분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UX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HCL 칼리지 만든 이유도 사실 그 이유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나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때나 비슷해요. 상황은 비슷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누가 멘토링 할 수 있고 이런 멘토 받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용자 경험 역량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사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UX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있거든요. 자기가 디자인 스킬이 있다면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약간 데이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럼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하면서 UX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UX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역량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남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다루고 접근하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셔라. 왜냐하면 논문은 아주 검증된 형태의 문서이고, 바꿔 말하면 그 논문을 페이퍼를 내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을 다뤄야 되는 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거든요. 기술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도 당연히 해야겠죠. 페이퍼 하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분석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역량이 총망라돼서 논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에 흥미가 있었어. 관심이 있었지. 이쪽으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 봐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논문을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논문 이외에 책 3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 3권이라고 하면 사실 책은 좀 모호하긴 하고요. 책을 추천하기에는. 근데 제가 요거 끝나고 저희 그 유튜브 나갈 때 거기에 책 3권을 써 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조금 늦어졌는데 마지막 카테고리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정말 참 저도 지겨운 질문, 저 솔직히 말해 지겨운 질문이에요. 포트폴리오. 질문인데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네.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NDA에 걸려 있는 작업물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거 저희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21분 남아 계시는데 20분인가 남아 계시는데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뭐냐면은요. 저희가 HCL 칼리지 오기 요번에 했는데 HCL 칼리지 매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고 뭔가 이제 알릴 때요. 저희 내부에서도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도 이제 뭐 속된 말로 어그로 좀 끕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뭐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하는 뭐 거기에서 하는 UX 관련된 거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 만들기, 포트폴리오 멘토링, 다 포트폴리오 베이스로 뭔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결국 결과물이 나오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뭔가 녹일수 형태로 나와요. 저희가 그 칼리지 프로그램을 하시면 뭐 퀄리티는 뭐 최상급이죠.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얘기를 1도 안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포트폴리오가 사실 UI 디자인 관련된 직무 쪽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뭐 디자이너 직무면 거의 다 포트폴리오 내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목매다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뭐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출신들은 뭐 대학교 3, 4학년 되면 벌써 포트폴리오 나는 뭐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 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만드니까 포폴을 하도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포폴들 간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차이가 없어요. 웬만큼 수준에 올라오면 다 비슷해요. 그리고 막 보면 포폴도 요즘은 뭐 별별 포폴이 많아요. 자기 프로덕트 만든 거 포폴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뭐 컬리 얘기했는데 컬리나 토스나 뭐 기존의 프로덕트들을 이런 식으로 개선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포트폴리오 녹인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포폴을 중요하게 회사에서 들여다보느냐,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여다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들여다봅니다. 뭐 저만 그러냐고요? 아니고요. 대부분 다 안 들여봐요. 안 들여다보는데 그냥 고색 갖추기를 솔직히 말해서 좀 하는 측면이 없잖아 강하고요. 기본적으로 안 들이는데, 제가 그래도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어쨌든 뭐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 부분을 녹여내는 거에 관련해서 보면은 포트폴리오들이 다 제가 볼 때 거의 제가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디자인과 출신들 특히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뭘 못 봤냐면은 사용자 경험 측면을 녹여내는 그 방식이 다 틀렸어요. 다 보면은 저니맵 그리고요, 뭐 다이어그램 그리고요, 뭐 유저 리서치한 거 하고, 뭐 페르소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뭐 요즘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한때 막 거의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거 페르소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UX적인 측면 녹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의했다.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식 혹은 가장 좋은 경험은 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냈다. 요런 얘기들이 녹아져 있어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제대로 녹여진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약간 이제 장표 바이 장표로 스킬셋처럼 저니맵 그리고 저니맵에서 어디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고 와이프레임을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페르소나가 이렇고 이 페르소나의 얘를 입혀보니까 잘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생각했던 과정을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안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포트폴리오 가르치는 데서 다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상호자 경험 관련해서는 녹여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정의했는지 그 과정을 적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사용자 경험을 녹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전달했는지, 그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 경험이 전달됐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에 녹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NDA 걸려있는 작업물, 이게 이제 기존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두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이 없다. NDA에 걸려있는 거 솔직히 말해서 외부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다.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뭐 NDA 걸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회사 소개, 회사 명도 노출 안 되고 서비스 명도 노출 안 되고 한다면, 방금 제가 문제 해결하는 거 있죠. 문제 정의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는 살짝 비식별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비식별화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금융회사다 그러면 어떤 금융회사냐, 뭐 하나금융이냐 KB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프로덕트 모양이 어떤지 안 중요하고, 우리가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문제를 내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떠한 문제 정의를 갖고 풀어냈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회사명이나 회사에 관련된 어떤 보안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고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전임에 그리고 이걸 다 빼야 되니까, 거기 있는 걸 다 빼야 되니까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문제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용자 경험이 뭐고 그 경험 전달하는 방식들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근거들을 수집했다. 이 정도만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NDA에 그 저촉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이거 뭐 아마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대학원은 저는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안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추천한다면 가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싶은데 그걸 좀 진득하게 내가 생각해 보면서 길러봐야겠다. 그리고 뭐 사실 그걸 하면서 상호적 경험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해 봐야겠다. 그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마인드셋을 가지고 가야지, 뭐 그냥 내가 실무에서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실무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학원 가야지 하면 대학원 가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랑 같이 뭐 석사나 PhD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도 졸업 못하고 튕겨져 나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다 안 됐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 제가 나중에 PhD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다 몰라요. 교수님들도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현업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업 지식은 더더군다나 못 가르치고,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뛰어나신 분들이 뭐 많으시지만 그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자기 학문이지 학생들한테 자기가 뭐 엄청 잘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성장해요, 자기가. 자기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걸 자기가 결정하고 가야지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UX, 해외 HCI 대학원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은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CMU나 카네기 멜론, 네, CMU나 MIT, 뭐 유덥, 뭐 워싱턴이 아니라 그 저기 미시간, 뭐 이런 대학들, HCI에서 탑 스쿨에 해당하는 회사 그 학교들은 졸업하면 거의 구글, 메타 뭐 다 가요. 저희 회사의 글로벌 크루 중에 한 분도 지금 메타에 가 계시는데 그분도 CMU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HCI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 나오면 미국에서는 거의 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채갑니다. 그 왜 인기가 많냐? 결국 그런 것 때문인 거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HCI 전공, 저도 HCI PhD 했거든요. PhD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잡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사용자 경험 관련된 직무에 대한 해석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결이 너무 떨어지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디자인만 다 막 그 디자인 UX 이렇게 되어 있고,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거나 리서치하거나 디자인하거나 뭐 기획하거나 뭐 이런 사용자 경험을 둘러싼 거의 모든 관련된 직군들은 사실 디자인이 아닌 영역에서 탤런트를 필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 대학원을 나오고 나면 그 대학원의 인재들 영입하는 게 전쟁이야, 아주. 전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참 안타깝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우리나라 프로덕트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내가 그냥 도움이 되려고 그걸 공부하려고 간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내 공부할 거다. 내가 상호적 경험 관련해서 정말 나도 지적인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야죠. 네. 그러면 갈 수 있고, 해외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대안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외면 뭐 확실히 좋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련된 질문 중에 칼리지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것들 그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HDI 칼리지가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대학원과 대학원이 아닌 영역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칼리지를 저희가 이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실무에 있는 분들이 일단 실무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 카네기 멜론 출신이 MIT 출신이 빅테크 기업에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HCI나 UX나 이런 쪽을 다루는 친구들이 그걸 다룰 줄 아는 분들이 그 좀 대우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 그 직군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발휘되는 역량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HCI 칼리지는 기본적으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현업에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현업에 100%, 120%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원 대신에 HCI 칼리지 가도 되나요?" 하시는데, 대학원을 아까 제가 가야 될 확실한 본인만의 이유나 본인이 공부하겠다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섰잖아요. 왜 HCI 칼리지 프로그램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들으시면 좋지만 뭐 그 저희 입장에선 좋죠. 저희도 인정받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안 좋아요. 대학원 가실 거면 가야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만약에 놓고 비교하신다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엑셀 칼리지의 장점이나 아까 중간이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대학원을 가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마인드로 만약에 대학원 가게 되면 완전히 망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칼리지 와라.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하고 비교했었을 때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점은 뭐 당연히 HCI 칼리지의 불리한 점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HCI 칼리지가 저희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뭐 저도 대학원 출신이니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최소한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지식을 쌓고 현업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걸 학계 페이퍼 쓰고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끔, 또 창업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칼리지나 대학원을 그냥 이렇게 평행선에 놓고 수평하게 비교하면 대학원은 학교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이기겠다. 학교가 더 학교보다 우리가 우월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 갈 생각은 솔직히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HCI 칼리지가 하나의 대안학교의 성격은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웍이나 스케줄 장학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질문에 답을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3학기제인데요.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한 학기만 들으셔도 되고 뭐 두 학기 들으셔도 되고 세 학기 다 들으셔도 되고, 크게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학기 제도의 운영 취지는 학기별로 컨셉이 좀 다릅니다. 뭐 개론을 듣는 수업이 학기가 있고, 이번처럼 방법론을 주로 이제 베이스로 하는 수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팀 프로젝트는 매 학기별로 다 있어서 뭐 이번에 수업을 들으셔도 팀 프로젝트는 하게 돼 있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나 과제 같은 것들은 뭐 매 수업마다 해왔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들 만족스러워했어요. 네, 그건 하나는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담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제 Q&A 시간을 마치고요. 질문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Q&A에서 충분히 아마 소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강의나 이런 것들은 요번에 이제 뭐 칼리지 수업하는 거는 요번에 공지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1회차는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강의이고, 지금 아마 이제 수강 신청 마감이 여기 지금 글이 잘못 적혀 있는데 2월입니다. 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거 깜짝 그건데, 네, 이게 이제 멤버십 10% 할인 코드인데요. 요거를 화면 캡처하셨다가 수강 신청 시에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여기 지금 24명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수를 제한을 해놓은 건 사실 인원수 제한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결제하실 때 일반 선택해가지고 이 쿠폰을 적용하시면 아마 이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뭐 대학생이거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 그 결제로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멤버십 할인이 제일 큰 혜택일 겁니다. 그래서 요 멤버십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거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가 놓치실까봐 뭐 이메일로 나중에 뭔가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요걸 캡처를 꼭 하십시오. HCIC 05AMA24입니다. 네, 좀 어렵네요, 코드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수업하는 거는 11주차로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주차부터 쭉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론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의 아주 축약 버전을 1주차, 2주차 때 주로 다루고 3주차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배웁니다. 배우면서 사실 팀 프로젝트를 쭉 수행하게 되니까 방법론들을 아마 잘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거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오피스 아워를 계속해서 합니다. 정말 많은 오피스 아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관련된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학습을 충분히 하고 그걸 팀 프로젝트에 녹여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워킹 프로토타입 이상 수준의 일종의 어떤 그 프로덕을 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창업하는 케이스도 나오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다면 땡큐이고요. 만약에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논문으로 내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그 테이블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5회 정도 세미나가 또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 세미나는 아마 이제 2주차 때부터 쭉 있을 건데, 요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세미나 저희 그 칼리지 사기 때도 결과물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저희 뭐 프로젝트들 했던 거 보면 뭐 프로덕트도 있었고 뭐 페이퍼 쓰게끔 되는 형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그래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는 뭐 충분한 아마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프로젝트 했던 것들 쭉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희 1기 때는 막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학회 때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페이퍼 발표도 저희 칼리지 1기 때 멤버분들이 하셨었고요. 네, 논문 게재도 저희가 그때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게재한 적이 있었고, 네, 저희 이제 신청하는 거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수강 신청하실 때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오피스아워나 이런 실무 밸런스 같은 것들이 있게끔 전달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저희 소개 자료도 있었는데 일단 뭐 오피스아워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제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오피스아워 제도를 뭐 상시화시킨 게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뭐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여기 URL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거의 끝났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그해 주시면은 코스토핀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하듯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오늘 AML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뭐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그래도 질문 이렇게 하고 답변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매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있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혹시 좋은 기회가 있다면 HCI 칼리지 프로그램에서 뵙기로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AML 라이브 열 때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